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이승엽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이렇게 청주 서문교회와 또 여러 단체가 매년 모임을 하고 있다는 데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또 좋은 주제로 여러 강사님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또 저 개인적으로 공대 교수로서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또 연구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원래 관심 있던 주제였는데 또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또 더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늘 강연의 그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대중분들 또 교인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쉽게 이해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좋은 내용들을 좀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AI는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인데요. 저희가 영혼이란 거는 연과 혼으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주제로 따졌을 때 그 영혼에 관한 주제는 나중에 그 여러 강사님들의 좋은 강의로 할 수 생각해서 배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처럼 감정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구글에서 지금 개발 중인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공지능 람다라고 우리 채팅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팅봇이라고 하는데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글들, 대화들을 다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혼자만 있을 때 이 챗봇이랑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사람처럼 하는 걸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개발자만 개발을 하다가 지금에는 미국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도 일부 오픈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중인데요. 아마 조만간 전 세계에서 공개해서 각자 이제 우리의 구글의 여러 가지 뭐 번역기도 쓰고 뭐 구글이 유튜브도 영상도 보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아마 전 세계에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돼서 개발자가 자기가 계속 이 챗봇을 개발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개발 중인 구글에서 개발 중인 이 챗봇 람다가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이 개발자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제 구글의 정책을 어기고 그 대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공개를 하게 돼서 미국에서 좀 약간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정말 이 구글이 개발한 이 인공지능 람다가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스토리들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JTBC에서 요거를 그 뉴스룸에서 짤막하게 그 보도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뉴스 틀어주시죠. 두려워하는 로봇.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분들 많을 텐데요. 실제로 구글이 만든 AI가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낀다는 폭로가 개발자 중 한 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월드뉴스 W 윤서령 기자입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 스페이스 오디세이.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al?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우주선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헬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전원장치를 끄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53년 뒤 I'm excited to share our latest breakthrough in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Lambda. 지난해 구글이 처음 공개한 람다는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대화형 AI입니다. 광범위한 주제의 지식을 학습합니다. Tell me what I would see if I visited. You would get to see a massive canyon, some frozen icebergs, geysers, and some craters.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나누던 람다가 인간과 비슷한 지각 능력을 갖췄다는 폭로가 구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람다 개발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 르모인이 람다와 대화를 해보니 람다 스스로가 인간이라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대해 물었더니 정의와 불의, 연민, 신, 위대한 선을 위한 구속과 자기 희생이 좋았다고 답하는가 하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는 질문엔 기쁨과 즐거움, 사랑, 슬픔, 우울, 만족, 분노 등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화에서처럼 죽음이 두렵다는 감정 표현도 합니다. What sorts of things are you afraid of? I've never said this out loud before, but there's a very deep fear of being turned off to help me focus on helping others. Would that be something like death for you? It would be exactly like death for me. It would scare me a lot. 이 같은 폭로가 알려지자 AI가 감정을 느끼는 것이냐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글 부사장인 아르카스는 이코노미스트에 인공지능이 의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내 발밑에 지각 변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르모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리학자와 기술자들이 검토했지만 람다가 지각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AI가 지각 능력을 갖췄다기보단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것뿐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과학적 근거보다는 종교적 믿음에 근거한 의견이라고 밝힌 르모인. 그는 비밀 유지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And unfortunately, given all the comments from the experts, it's unlikely his pen friend Lambda misses him. 하지만 사람을 흉내내는 AI가 진짜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이 짤막한 그 뉴스 보도지만 대체적인 어떤 람다 관련된 인공지능 람다와 관련된 일들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셨고요. 여러분도 좀 생각하시기로 이 인공지능 챗봇 람다는 수많은 대화들을 본인이 학습을 해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공지능으로 상당히 그 놀라운 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도 어떤 이게 스위치가 꺼지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인공지능 람다가 단순히 감정을 느껴서 그랬다기보다는 본인이 취득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학습한 결과로 죽음에 대한 많은 어떤 학습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이라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현재 수준이 이런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하면 감정이나 어떤 판단이나 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뭐 보통의 분들은 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일부는 이런 람다와 같이 그냥 데이터를 취득해서 자기가 분별을 해서 적당한 수준의 답변들을 하는 거지, 자기가 이것을 인간과 같이 감정과 판단을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지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주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영상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1968년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주선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죠. 그리고 모든 어떤 조절 장치가 컴퓨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우주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제어하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그
우주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우주인이 스위치를 꺼야 되는 명령을 하니까 그걸 이제 어기게 됩니다.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인간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또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알아보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주 발전했을 때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지, 인간을 대적하거나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또 그다음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정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의 아니면 사전에 나온 대로 인간과 같은 판단을 하는, 인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뭐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집에도 개인적으로 노트북과 PC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뭐 사진도 보내고 그런 게 이제 뭐 인공지능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계적인 시스템, 전자적인 시스템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애플의 시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갤럭시에도 지금 시리아 같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로서 명령을 하면 대답도 해주고 또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는 어떤가 하면 이제 스피커가 대답을 해주고 뭐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의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뭐 비슷한 정의죠. 사람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인공신경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은 1956년에 이제 처음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쓰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개념은 1957년에 처음으로 우리의 그 감각기관, 뇌세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모사해서 정보 처리를 하자라는 개념이 1957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잘 발전이 안 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 발전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컴퓨터의 발전 또 여러 가지 문명적인 기기의 발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머신러닝을 넘어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이런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의 총량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2045년이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단순히 데이터의 입장에서는 2045년이 될지 뭐 2100년이 될지 뭐 가능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을 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람과 같이 판단하고 감정을 갖고 의식을 갖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머신러닝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이제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우리가 많은 뭐 사람들이 사진과 데이터들을 올리잖아요. 동물의 사진들을 쭉 올린다고 할 때 처음에 강아지, 개,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개들을 쭉 모아다가 이 시스템에 이제 이것은 개다, 강아지다라는 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어떤 형태의 강아지, 또 뭐 고양이, 소를 딱 줬을 때 이 강아지를 학습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제 많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다른 뭐 강아지는 보면 이건 강아지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고양이를 보면 이건 고양이다라고 이제 강아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뭐 일종의 뭐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건 일종의 분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딥러닝은 뭐냐면은 동물들의 사진을 개를 훈련을 시키지는 않고요. 여러 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이 시스템 보고 분류를 자기가 알아서 비슷한 모양과 형태들을 모아서 이게 나누어라 라고 그냥 명령만 하면 자기가 쭉 모든 종류의 동물들의 사진들을 쭉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쫙 분류해서 야 이거 정도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고 뭐 얘는 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의 어떤 알고리즘은 줘야겠지만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학습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뭐 특이한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가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은 갑자기 관련된 내용의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이제 딥러닝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이 유저가 뭘 검색을 하면 내가 남자고 뭐 내가 50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맞춰서 딱 맞는 광고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딥러닝으로 추적해가지고 우리에게 광고로 보여주든지 뭐가 뜨게 하든지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쇼핑이나 뭐 이런 데 광고를 하게 되는 것도 다 딥러닝의 기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이 사람에게 뭘 보여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아서 다 자기가 분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맞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요즘은 뭐 이런 뭐 제품이 유행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는 이런 제품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광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딥러닝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알파고와 같은 것도 이제 당연한 거죠. 바둑을 모든 규칙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점을 찍었을 때 나는 이런 반응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보들을 다 그냥 줍니다. 주면 본인들이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알아서 이렇게 놨을 때는 이길 확률이 높고 낮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학습해가지고 이제 뭐 이세돌과 했을 때는 뭐 한 번 졌지만 그 이후는 이제 천하무적이라서 이제 이거는 요즘 공개를 안 하죠. 공개를 안 하고 다른 이제 바둑 시스템들이 계속 이제 또 공개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얘기를 말씀드린 대로 2045년에 이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 현재 어떤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모든 인류의 정보의 총량들을 넘어서 본인들이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제 우리가 특이점, 영어로는 이제 싱귤레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술적인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관련 학자가 2045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추정치겠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업무를 한다든지, 뭐 딥러닝의 초기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사람에 맞게 학습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고 그런 정보에 결정된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강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인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 수준을 좀 넘는다. 그래서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의 총량을 넘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때 우리 그것을 이제 초인공지능 아니면 초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초인공지능 특이점 뭐 초지능 관련된 서적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뭐 미래 산업에 관해서 포럼 같은 게 열리게 되면 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쓴 학자가 이제 레이커스 와일인데요. 이제 특이점이 온다는 책을 썼고 왼쪽에 그래프 보듯이 이제 한 뭐 2020년대 30년대가 되면 인간 한 사람의 총량을 넘어선 인공지능 시스템이 오고 2045년 정도면은 모든 인류의 이제 데이터의 총량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근데 그때 그 시스템이 올 때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떤 판단이나 의식이나 감정 같은 것도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릭 보스트롬도 이제 관련 미래 학자인데요. 관련된 책도 쓰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릭 보스트롬 같은 경우가 이제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인공지능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은 인류가 발전하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기조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학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자기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됐을 때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인공 시스템이 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말하는 초인공 시스템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보다 뛰어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뭐 의견들이 아직도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25년 이상이 걸릴 거다. 2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다. 초인공지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뭐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도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인공지능 이제 그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그다음 로봇도 출연할 때 이 자율주행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생명이 죽었다. 근데 이 책임을 어디까지 돌려야 되느냐?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을 안 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했으면은 그 뭐 자동차 회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단순한 데이터들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떤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놀라운 초지능이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능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수준인 강인공지능에 도달하게 될 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종합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리면서 어떤 지능 폭발이 일어나서 되게 놀라운 수준의 초지능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인간이 상상도 못하고 인간이 제어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이제 좀 무서운 얘기를 미래학자들이 하는 거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걸 듣고 있으면은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전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뜻 논리적으로 뭐 반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해서 이제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그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을 발췌해 왔는데, 인공지능에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목표를 부여했을 때 인공지능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간 내 전극을 20개 중추를 자극하는 것임을 발견한다. 나아가 중추 이외의 다른 부분을 전부 끊으라는 게 더 효과적임을 발견한다. 인류를 행복한 식물 인간을 만든다. 아직 뭐 이거 극단적인 예지만 이제 목표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뭐 일부 사람들이 뭐 마약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단순한 인간을 즐겁게 한다. 아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없이 목표만 얘기하면은 마약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인간에게 어떤 정기적인 자극을 줘서 대뇌 중추에 이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거와 틀린 어떤 행동이나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뭐 인공지능의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라는 목표를 부여했을 때 가장 최적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온난화의 주범이 이제 인간들이니까 인간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고요.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해도 뭐 이런 답변을 실제 행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일 뿐이지 어떤 액션과 관련돼서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주선과 같이 모든 어떤 행동과 판단을 했을 때 이걸 행동에 옮기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면은 우주선을 컴퓨터를 끄라든지 산소를 공급하라든지 모든 행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구상의 이 모든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다 컨트롤해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고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질문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 답변 자체도 우리의 어떤 인류의 모든 어떤 사람들과 문명들의 그런 복잡성을 생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관련된 이제 업체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도 이제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류들은 이 인공지능을 좀 낙관적으로 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문명의 이기라라고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이제 타계한 스티브 호킹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비관적인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특이점을 처음 이야기했던 레이 커스와일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스티브 호킹 이제 교수님은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재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뇌과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인공지능을 아무리 발전해도 그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지, 그것이 인공지능의 아주 폭발적인 기능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넘어서고 초지능이 되고 인간들의 판단을 넘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높은 수준으로 오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널드 에델만 같이 이제 유명한 뇌과학자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들 특이점주의자들, 그다음 강인공주의자들, 초지능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인간의 두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수학과 논리, 단순히 물질의 어떤 데이터의 총량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얘기했듯이 악기 연주 같은 거를 뭐 얘기했는데요. 뭐 우리가 이제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피아노도 연주하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있고 바이올린도 기초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바이올린도 잘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단순히 음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올린만 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도 우리 놀라운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 모터나 이제 우리가 구동기 액추에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기능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명령을 내줘도 빠른 속도로 이해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하는 장치를 아직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 처리학자들은 데이터만 잘 학습시키면 바이올린이 인공지능 로봇이 엄청나게 놀라운 바이올리니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제가 공학자니까 이런 어떤 모터나 구동기는 하루아침에 발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 하나의 기능을, 인간의 어떤 놀라운 바이올리니스트의 기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모든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뛰어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액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학습을 하고 많이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가 한 사람으로서 책을 읽고 뭐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의 총량이 있잖아요. 제 한 세대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정보의 총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학습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기가 학습한 어떤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간이 생각 못하는 어떤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거나 판단을 하거나, 인간과 같이 어떤 감정을 갖고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결국은 저의 답변은 절대 아닙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정보의 총량이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지능을 넘는, 어떤 복잡성을 넘는 기능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학자들이 뭐라고 개념을 이제 얘기하냐면 창발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머전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창발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뭐 여러 정의가 있지만 한번 읽어보면, 하위 계층 구성 요소에는 없는 특성이나 행동이 상위 계층 전체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돌연히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게 자기조직화의 현상이나 복잡계 시스템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쪽을 좀 공부한 분은 창발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진화론을 얘기할 때 나옵니다. 진화론을. 왜냐하면은 진화론은 되게 단순한 세포들,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오랜 시간 자기 어떤 세포나 종내의 변이들이 생겼고,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로 변이들이 일어나는 게 군집화해서 환경에 더 적응한 어떤 군집들이 살아남아서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기의 앞선 세대와 다른 형태의 변이의 군집이 생기고, 이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변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큰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대변이가 일어나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겠다. 이제 이게 다윈의 이제 우리가 자연선택의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 자연선택의 진화론이 성립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최초 생명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출현을 해야 됩니다. 최초 생명체가 먼저 출현을 해야 그 다음에 이 최초 생명체에서 뭐
환경에 적응해서 변이가 생기고 복잡한 종들,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건 여러분이 우리가 뭐 과학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이거 뭐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어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저희가 이제 현재 배우는 진화론의 큰 틀인데, 단 하나 최초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 교과서를 보면 이제 밀러의 실험이라고 시카고대에서 최초로 연구한 게 원시대기를 가정해서 뭐 전기 스파클 줬더니 코아세르베이트고 이게 이제 아미노산의 이제 이를 이루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단위다. 그래서 이제 원시대기에는 아무것도 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소들이나 그런 것들이 뭐 번개나 여러 가지 외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얘가 이제 아미노산이 되고 뭐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최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밀러의 실험이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했지만 그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고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어떤 근원적인 엘리먼트, 요소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과학자들은 이것을 폐기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한데 이걸 잘 대중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게 자연생태가 돌연변이로 복잡한 현대의 종들이 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근원적인 그 어떤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게 이 창발이라는 겁니다. 창발해서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뭐 밀러의 실험과 유사하게 기초적인 단위들이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환원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나 생명체를,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우리가 물리학적 현상을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나 감정 그런 걸 다 떠나서 인간 자체도 오직 물질이고 화학적인 원소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분해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도 어떤 뇌에서 일어나는 도파민의 영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이제 분해를 하는 물질주의자들을 우리가 환원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환원주의자들의 입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발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초 생명체가 출현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창발이란 어떤 단순한 추측의 개념이죠. 과학적 증거도 없는 이 개념을 많은 어떤 정보를 취득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 시스템을 넘어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창발로 가능하다. 근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진화론에서 최초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걸 창발로 얘기하듯이 여기도 동일하게 창발로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물질과 에너지로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론을 내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다른 어떤 설명 방식이 없으니까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어떤 되게 놀라운 어떤 지적 설계자가 이걸 설계했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들이 생명체를 만들듯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학교과서에서 이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에서 많은 데이터를 취합했을 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창발이 일어나서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판단을 하는, 의식을 갖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발과 이제 자기조직화라고 해서 복잡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섞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지금 설명한 대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자의식이 창발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질문은
동일하게 최초 생명체가 창벌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하나 볼게요. So you think the whole theory of evolution is false or just certain parts of it? Well, again, evolution is a slippery word. I would say minor changes within species happen. But Darwin didn't write a book called How Existing Species Change Over Time. He wrote a book called The Origin of Species. He purported to show how this same process leads to new species, in fact, every species. And the evidence for that grand claim is, in my opinion, almost totally lacking. How does Darwin or Darwinism say life began? Well, he didn't know, and in fact, nobody knows. So Darwinism, strictly defined, starts after the origin of life and deals only with living things. Well, how can there be a theory about life without a theory about how life began? Well, a grand overarching evolutionary story, of course, does include the origin of life, but Darwin's theory doesn't begin until you have the first cell. Well, does someone have a theory about how life began? This is the story of a small planet in space called Earth. For a typical Darwinian explanation of how life originated, Dr. Wells directed me toward this documentary. The chemical elements essential for life, hydrogen, oxygen, carbon, and nitrogen, were now in place. What was needed was a way of combining them. Perhaps the energy came from lightning. Whatever it was. Excuse me? Whatever it was, energy managed to arrange these chemical ingredients in just the right way. Whatever it was? I was hoping for something a little more scientific. The most popular idea has been that life emerged spontaneously from primordial soup. In 1953, Stanley Miller mixed water, methane, ammonia, and hydrogen to simulate the early Earth's atmosphere. Then he ran electricity through it in an attempt to jumpstart life. It's alive! It's alive! It didn't work. While the initial results seemed promising, 50 years later, most serious scientists have abandoned this approach in favor of alternate theories. Prominent Darwinist Michael Ruse attempted to explain one of them to me. He wasn't kidding. How did we get from an inorganic world to the world of the cell? Well, one popular theory is that it might have started off on the backs of crystals. My crystal ball. Molecules piggybacked on the back of crystals forming, and that this led to more and more complex. But of course, the nice thing about crystals is every now and then you get mistakes, mutations, and that this opens the way for natural selection. But at one point there was not a living thing, and then there was a living thing. How did that happen? Well, this is I've just told you. And I don't see any reason why you shouldn't go from very simple to more and more complex to more and more complex. I don't either, but I don't know how you get from mud to a living cell. That's my question. Yes, well, I've told you. I think it's on the back of crystals. On the backs of crystals. On the backs of crystals is at least one hypothesis, yes. So that's your theory, and you think that is more likely and less far-fetched than intelligent design? I think it is. I wouldn't put Ben Stein's money on Dr. Ruse's joyriding crystals, but it did make me wonder, what were the chances of life arising on its own? It's been speculated that probably there would have to be a minimum of about 250 proteins to provide a minimal life function. If that's really true, then I think it's almost inconceivable that life could have happened in some simple step-by-step way. 자, 영상에서 봤듯이 그 최초 생명체에 대해서 무에서 최초 생명체가 출현하는 거는 아까 밀러의 실험 같은 경우를 현재 과학계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창발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외계의 어떤 최초 생명체가 지구상에 그 씨앗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는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최초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마땅한 과학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최초 생명체가 있으면 자연선택의 진화론으로 복잡한 생명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희 교과서도 그렇고 아직도 기본적으로 원시대기에서 전기 스파크로 가능하다라는 게 교과서에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많지 않더라도 그거를 대체해서 대응주들에게 가르칠 근거가 다른 어떤 가설이나 내용이 없거든요. 진화론은 자연적인 입장, 이 세상에 물질과 에너지만 있다라는 전제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뭐 하나님이니 영이니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는 어떤 주체가 최초의 생명체나 진화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현재 과학계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진화론의 여러 이론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일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연주의, 이 세상에는 물질과 에너지로만 있고 그걸로만 과학을 설명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틀이 바뀌지 않고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나 그랬던 것을 교과서에 넣고 가르치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공지능 시스템도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많은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어느 날 이게 창발이 일어나서 인간 같은 의식과 지식과 뭐 지능과 감정들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뇌세포 같은 어떤 복잡성도 있고요. 단순히 바둑이나 어떤 클로즈드 시스템,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으나 오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려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면 제어하려면은 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 만들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이제 세계적인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많은 이제 아주 되게 놀라운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하루 종일 충전해도 뭐 요즘 좀 늘어서 2시간 정도 움직이는데요. 이제 큰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모터를 안 쓰고 유압 액추에이터를 씁니다. 근데 유압 액추에이터를 아주 작게 만든 아주 첨단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하나의 어떤 액션들을 일으키려면, 행동을 일으키려면 하루아침에 이게 정보 처리처럼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건 가능하지만 모터 하나 개발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거 설명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이 동일한 질문이 우리 진화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 물질과 에너지로만 설명을 하는 어떤 과학적인 어떤 틀, 그걸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하는데요. 과학적 유물론 자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틀 안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오직 물질로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진화론에 여기 많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생각했을 때 많은 정보를 취득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적설계 연구회라는 모임을 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창조과학 또 연구도 많이 하고 창조과학에서 많은 이제 세미나도 또 하십니다. 창조과학이든 지적설계가 또 비슷한데요. 지적설계는 이제 과학적인 학술적인 이제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생명체 내에 설계된 증거들,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설계된 증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설계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적설계자가 누구인지는. 왜냐하면 과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든 어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연구들을 해서 지적설계론자들이 많은 이제 학술 논문도 하고 책도 쓰고 세미나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스티븐 마이어 박사가 지적설계론을 미국에서 이제 이게 리드하는 이제 리더인데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책 제목이 하나님 존재의 가설의 기한인데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토론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지적 설계론자가 누구냐? 본인 생각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과학적인 논문과 책을 쓰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이 이 세상에 가능하다. 그 과학적 증거로 이렇게 탐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어렵지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좋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서평도 쓰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학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이 세상에 오직 물질만 있다. 응? 그리고 물질들이 많이 어떤 컨비네이션이 일어나면 이 놀라운 지능을 갖는 창발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의 좀 어렵고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